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생태계는 크게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특히나 이 비생물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빛이라든지 뭐 물, 그리고 뭐 공기, 뭐 온도, 흙,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소위 자연 환경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비생물 요소였고, 그러한 비생물 요소가 특정 생태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러한 생태계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물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생태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가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비생물 요소, 더 쉬운 말로 자연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생물이라기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쵸, 우리가 자연 환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물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당연히 환경이 먼저였겠죠. 그래서 어떤 생태계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생물들이 살 수 있을지가 바로 다름 아니라 이 비생물 요소, 즉 자연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배워보게 될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생태계에 그러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물 요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생물이라든지 식물, 동물 등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이 생물 요소라고 하면, 이 비생물 요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게 될 이 비생물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살아있지 않은 것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살아있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것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바로 이 비생물 요소에 해당된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햇빛이라든지 공기, 물, 그리고 뭐 온도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비생물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은 이 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흙은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일부는 물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공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광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일부 이 생물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특히나 아주 크기가 작은 미생물들의 일부가 이 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흙을 갖다가 자연환경, 뭐 비생물 요소로 분류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것, 일종의 생태계가 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흙을 갖다가 자연환경 혹은 비생물 요소로 분류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생물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생태계로서 분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생물 요소가 아니고 바로 이 생물 요소들이 생물로서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비생물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햇빛이라든지 공기, 물, 흙과 같이 우리가 소위 자연환경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생물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면 궁극적으로 특정 생태계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이 온전히 그렇죠? 뭔가 부족하지 않게 뭐 여유롭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온전히 살아가는 데에 필요로 하는 어떤 자연 환경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비생물 요소라고 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특히나 뭐 식물들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어떤 뭐 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생태계는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생물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해당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어떤 뭐 일종의 자원에 해당하겠죠. 생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비생물 요소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아마 확실히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오래전에 방영했었던 그 캡틴 플래닛이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가 있었는데 요게 약간 그 지구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한 뭐 약간 굉장히 그 친환경적이고 생태 교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의 만화였었는데 그 만화의 어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땅 그리고 불, 바람, 물 그리고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고 감성적일 수 있는 이 마음 이 다섯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됐을 때 바로 이 캡틴 플래닛이라고 하는 영웅이 이렇게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해결을 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의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만화를 쓴 작가는 이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뭐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봤을 때 여기 지금 왼쪽에 제가 제시를 해두었던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연환경 요소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공간,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의 어떤 개념, 혹은 생물이 어떤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그라운드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사실 뭐 햇빛이 반드시 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완전히 뭐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공기라고 하는 것에 에너지가 실려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죠. 유일하게 차이가 없는 요소일 것이고,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다름 아닌 이유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미,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행동, 우리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져서 정말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오글거릴 수도 있고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으며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땅과 불과 바람, 물, 햇빛과 공기, 물, 흙, 이와 같은 어떤 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인식하며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실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종의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부여, 의지 정도로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어떤 그림, 여러분들이 어떠한 접근 방식을 갖고서 요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쵸?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보세요. 달걀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계란이 있죠. 계란은 닭 개자에다가 알 난자 해가지고서 달그 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그에 반해서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아니고 우리말이죠. 근데 제가 방금 그 계란을 풀었을 때 달그 알이라고 제가 불렀었죠, 여러분들. 달그 알을 좀 빨리 읽으면 달걀이 되죠. 그래서 의외로 초등학교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걀이 원래 달그 알이라고 하는 거를 줄여가지고 만든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여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논란이 가끔씩 일기도 하죠. 물론 그거에 대한 정답은 정말이지 아주 심오한 내용이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며 사실상 주장하기 나름일 수도 있고 아주 명확한 정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튼 어떤 것이 먼저인지 선후가 모호할 경우에 바로 이런 어떤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 비생물 요소가 먼저 조성이 되고 그 비생물 요소 즉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생물 요소들이 결정이 되며 그로 인해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 넘치며 특색이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즉 생태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생물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일종의 모식도 형태로 표현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이지만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선후를 굳이 따지자면 생물 요소가 먼저가 아니고 비생물 요소가 먼저다. 물론 정말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생물 요소도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생물인데 댐을 만드는 생물 있죠. 비버. 비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생물이 일종의 생태계 공학자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생태계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아주 키가 큰 나무에 밑둥을 갉아가지고 그 나무가 쓰러지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아주 작은 가지들을 모아서 정말로 견고하고 아주 안전하고 튼튼한 댐 구조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존에는 아주 빠른 물살이 흐르고 있던 하천이나 강의 흐름이 끊기고 거기에 유기물이 쌓이고 비버가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집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비버가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태계의 환경이 바뀌고 그 바뀐 환경이 다시금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의 변화를 야기해서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비버가 있기 전과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의 완전히 다른 특색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생태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바로 이 생물 요소가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비생물 요소가 먼저 생물 요소를 결정짓는 것이 더 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생물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과학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총 4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생물 영역을 공부하시다 보면 항상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교과목 특히나 이 과학 안에서의 다른 과목들의 다른 그 영역에 비해서 생물이 굉장히 예외가 많습니다.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예외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생물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예외라고 하는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연변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진화라고 하는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튼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 비생물 요소라고 하는 것이 생물 요소를 결정짓고 나아가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확정짓더라 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비생물 요소들이 있었죠.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이라고 부르는 비생물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다 중요하고, 정말이지 뭐가 덜 중요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어떤 활동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햇빛이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햇빛과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불도 열 에너지를 갖고 있고 햇빛도 열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열 에너지겠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의 어떤 생명 현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뒤에서 또 언급할 테지만 생산자에 해당하는, 그렇죠,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물들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광합성.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의 근원에 해당하는 아주 정말이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조금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생소한 이 한자어의 뜻을 풀어보자면, 이 앞에 있는 광자는 무슨 광자겠어요? 당연히 빛광이겠죠. 빛광. 그래서 태양빛이라고 하는 이 빛을 이용한 어떤 합성이더라.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을 아주 알기 쉽게 그림의 형태로, 모식도의 형태로 표현해 본 어떤 사파를 제가 지금 넣어 놓았는데, 당연히 여기 관처럼 보이는 이것이 식물의 줄기일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 그 어떤 공장의 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식물의 잎이겠죠. 그래서 식물의 잎이 일종의 공장에 해당하고, 줄기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이동하는 통로이면서 또 땅속에서 흡수한 물이 또 이동하는 어떤 배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살펴보게 되면, 빛 에너지가 일종의 꼭 마치 전기 에너지처럼, 태양열 발전처럼 빛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이 공장이 돌아가고,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된 물이 원료로 활용되며, 더불어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료로서 쓰인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원료를 바로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포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다라고 해가지고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여튼 요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양분은 이 식물이 자기 몸을 구성하는 데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식물의 어떤 생명 현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의 그 원료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합성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여튼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인데, 이 빛은 다름 아니라 이 모든 생명 현상의 근원에 해당하는 바로 비생물 요소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산물로서 뭐가 만들어지죠?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뭐예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 그리고 산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을 쉬고 뱉어내는 일종의 노폐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소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정말이지 고마운 과정이 아닐 수 없겠죠. 그쵸? 빛 에너지라고 하는 무한히 공급되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한 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고마운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은 광합성이 아니지만, 이 광합성의 그 골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비생물 요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광합성, 이 모든 생명 현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빛 에너지는
생태계의 생산자에 해당하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원료로 쓰일 뿐만이 아니라 식물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고양이와 같이 나름대로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생물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을 합성한다든지 아니면 체온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일광욕을 통해서 몸에 있는 그 병원균들을 없앤다든지 여러분들 그 아주 날씨 좋을 때 어머니들이 빨래를 햇빛에 말리는 이유 있죠. 그렇죠? 이 태양 에너지가 갖고 있는 일종의 살균 소독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와 인간과 고양이와 같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런 어떤 파충류와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체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햇빛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정말이지 중요한 그런 에너지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잠자리도 일광욕을 하고 있고 고양이도 일광욕을 하고 있고 도마뱀도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일광욕이지만 그 역할, 그 기능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떨어진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햇빛을 쐬고 있는 거고요. 고양이는 체온을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도 정말로 그 따뜻함을 누리고 즐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미생물들이라든지 병원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잠자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유충 상태에서 이제 일종의 그 변태를 하는 거죠. 변신을 하는 건데 지금 방금 물 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몸이 일부가 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자리로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이 날개가 아주 뽀송뽀송하니 그쵸 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속에서 나와서 날기 전에 이 날개를 충분히 말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바로 이 날개로 하여금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잠자리가 하늘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햇빛이다. 그래서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뭐 바람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본적으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도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 개나 고양이나 우리 인간을 포함해 가지고서 모든 생물들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원료에 해당합니다. 물론 식물은 산소를 쓰기도 하고 또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아주 고마운 친구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식물과 같은 생산자들,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생물 요소들 중에서도 생산자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산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산소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자인 식물이나 이런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물들, 즉 우리가 소위 소비자라고 알고 있는 그런 생물들은 바로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활용해서 몸에 있는 양분을 분해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도 있고 짖을 수도 있고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런저런 다양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죠. 이 모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에너지원이 만들어질 때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 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식물들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원료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산소도 공급을 해주고 이산화탄소도 공급을 해주는 굉장히 다양한 이 생물들의 생명 현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원료들을 공급하는 그런 원료들이 섞여 있는 일종의 비생물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공기에 이어서 이 공기와 대기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만화를 설명드리면서 공기와 바람을 같이 함께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것,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식물로 하여금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원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환경 요소겠죠. 그래서 사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로 한 어떤 자연 환경이냐라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요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람이 얼마나 요긴한 그러한 비생물 요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 행글라이더가 활강을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날갯짓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이 새는 바로 무엇을 활용하는 겁니까? 새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새의 모양, 모습, 그리고 깃털, 뭐 이런 어떤 속성도 중요할 테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서 날 경우에 아주 적은 에너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먼 거리를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동화책 중에 하늘을 나는 거미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책이 있는데, 물론 이 동화책 내용은 실제로 하늘을 나는 거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도 하늘을 날고 싶은 거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흥미로운 사실은 물론 이 그 동화를 쓰신 작가분이 실제로 거미 중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 동화를 쓰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미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거미들이 거미줄을 활용하여서 마치 새가 새의 날개를 활용해서 바람을 타고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거미 중에 이렇게 거미줄을 방출시키면서 그때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서 하늘을 날아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생물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관찰을 했던 적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데,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하얀 가루, 하얀 연기처럼 보이는 이 가루는 송화가루라고 해가지고, 그쵸? 소나무의 꽃가루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암꽃과 숫꽃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이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풍나무의 열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민들의 씨앗과 같은 굉장히 바람에 잘 날릴 것처럼 생긴 그런 친구들 있죠. 구조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아주 먼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바람이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득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인자일 것이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죠. 근데 이렇게나 다양한 생물들이 바람을 단순히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러한 굉장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빛이라든지 공기나 온도, 뭐 물, 흙,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자연환경 요소들, 비생물 요소들을 알고 있지만, 바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뭐 빛도 정말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죠. 하지만 특히나 우리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식물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 그 여러분들 가끔씩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어떤 그 여러분들의 뉴스 기사를 접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어떤 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당장 우리가 식량, 우리 음식을 우리가 섭취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도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한 달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죽지 않고.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달리 아주 짧은 시간만 마시지 않더라도 정말로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먹지 않더라도 물은 마시지 않으면 며칠조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물은 정말 중요한 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광합성을 얘기할 때 뭐 빛 에너지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산소,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은 언급을 했지만 물은 자세히 다루진 않았었죠. 제가 간단히 식물을 일종의 공장으로 비유를 하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광합성 과정 중에 일부가 활용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렸는데, 이 물이 또 언제 중요하냐면 광합성의 원료이자 광합성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무 말고 풀 그리고 나무의 이파리, 일종의 나무의 풀 같은 느낌의 그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의 줄기는 딱딱하지만 나무의 꽃잎이나 혹은 나무의 이파리는 부들부들하죠. 풀과 비슷하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않고 나름의 모양을 아주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또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식물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쪼그라든다. 그래서 식물이 온전히 모양을 갖추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도 필요하고 뭐 이산화탄소도 필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바로 이 물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 물은 생명의 시작이자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을 만큼 물은 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조차도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 식물만 이렇게 물이 부족할 때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아주 어린 아기일 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분의 함량은 약 60에서 70%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다 뭐인 거예요? 물인 거죠.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노인이 돼서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분은 고작 40%에서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은 물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점 물을 잃어가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자주 마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피부도, 여러분들의 입 안도, 여러분들의 모든 몸의 구성 요소들이 이 물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 수분 섭취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여튼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우리가 마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생물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물이 있어야지만 흘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땀을 배출시킴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출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식물들이 잎에서 물을 날리면서 식물 몸의 온도를 조정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일종의 기와 열을 활용하여서 체온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을 바로 이 물이 하고 있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 몸 안의 온도를 일부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땀뿐만이 아니고 비슷하죠. 그렇죠? 오줌 같은 경우도 바로 물을 활용한 겁니다. 물을 활용해서 몸 밖으로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그 물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땀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될 때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완전히 물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줌을 싸더라도 소변을 보더라도 이 소변이 나오는지 구분은 잘 되지 않겠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살고 있는 이 물고기들도 노폐물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한 염류가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오줌을 통해서 물의 형태로 몸 밖으로 그런 염류나 노폐물들을 배출을 시키더라. 그래서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명 현상이 온전히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이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어떤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아주 의미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뭐 어떤 식물들은
흙이 없더라도 물속에서만 살 수도 있죠. 물만 가지고도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완전히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수생식물들도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흙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비생물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생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인 경우가 많지만 어떤 광물, 미네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광물들이 있습니다. 뭐 철, 마그네슘, 아연, 알루미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아주 아주 마이너한, 아주 적은 함량이지만 살아있는 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생물의 사체가 유기물질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생물 요소가 아닌 비생물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 아주 일부가 생물 요소가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특히 생물이 사체나 유기물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단순히 비생물 요소로만 단편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일종의 비생물 요소와, 즉 자연 환경과 그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일종의 뭐다? 생태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생태계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흙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물과 광물, 생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의 연장선상에서 흙이라고 하는 글자, 히읗과 리을, 기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흙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용해서 흙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공기, 그리고 물, 그리고 광물, 요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흙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흙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흙이 세 가지의 비생물 요소가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시기도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늘과 물과 광물이 더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흙이다 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슬라이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 1차 때 생태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대기 생태계, 육지, 그리고 물, 그리고 지하, 해양 등 이렇게 아주 스케일 넘치는 아주 커다란 규모의 생태계들끼리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근데 그 연결이 뭘로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렇게 비생물 요소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는 생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생물로 연결이 먼저 되어 있죠. 비생물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육지 생태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생물 요소들이 일부는 바로 인접해 있는 수생태계라든지 아니면 대기 생태계까지도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라든지 수생태계 대기와 인접해 있는 해양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마저도 해양 생태계에만 국한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다른 생태계의 영향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하천에 물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 더러운 물이 이 하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디로 흐르죠? 자연스럽게 아래 방향으로 해서 해양 생태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녹조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여기서 녹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고스란히 바다로 이어져서 바다에서 적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중금속 오염이 이어져서 해양 생태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비생물 요소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 지구상의 생태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생물 요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아주 복잡 다양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정 생태계의 정체성을 결정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공기, 물, 그리고 흙과 같이 살아있진 않지만 생물 요소는 아니지만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비생물 요소라 부른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자연 환경으로 우리가 또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비생물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비생물 요소들이 있었고 그런 비생물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정 생태계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또 그 환경을 선호하는 그 환경에서 적응한 생물들이 살아감으로써 특정 생태계가 완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생물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뭘까요? 바로 생물 요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